젊어서 좋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성욕은요 강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잘못 다루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냐,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손실, 그다음에 체면 손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러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죠. 억누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왜 억눌러요? 그거를 잘 흐르게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강한 성욕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이 질문 받으면 읽으면서 내 생각을 했어. 우리 정빈 작가가 요새 좀 젊어서 좋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은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욕구가 좀 줄어들어 간다고 하죠. 근데 인간의 기본 3대 욕구가 3개가 있잖아요. 식욕, 성욕, 그다음에 수면 욕구.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다루기가 어렵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게 성욕인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거는 바보 취급받고 욕심 많다 소리는 듣지만 비난하진 않죠. 그리고 많이 자는 거, 게으르다고는 하지만 또 그것도 막 나쁜 놈 소리까지는 안 들어. 근데 정신과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욕은요 강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죠. 타고나기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어디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문제는 잘못 다루는 게 문제죠. 진료실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패턴이 몇 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런 성 문제에 있어서 유난히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반동 형성, 리액션 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안에 너무 욕구가 강해. 꺼내놓기는 좀 너무 좀 그래. 그러면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걸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이 음식을 지금 먹으면 나는 완전히 나쁜 놈 취급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나는 먹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지. 내 안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성조차 억누르는 거죠. 왜 그 예전 명작 소설 중에 내서니엘 호손의 좋은 글씨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딤스데일이라는 목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은, 속으로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죄도 많이 짓고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또 무너지고 있죠.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일탈에도 유난히 분노해요. 본인은 야동도 많이 보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누가 어디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됐다 그러면 화를 막 내. 그리고 막 비난해. 도덕적인 잣대로 재단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자기 안에 욕구하고 싸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나 성직자나 이런 분들 중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사건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전에 리처드 기어 씨가 나왔던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를 보면 어린 시절 성직자에 의한 반복적 그 성착취, 성학대 이런 거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아주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이코패스가 돼버린 주인공이 나와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 영화 그 헤어질 결심에서도 보면 예쁜 여주인공이 있는데 알고 보면 살인범이잖아요. 굉장히 서늘하고 인생의 욕구를 모두 내려보낸 것 같고 마치 굉장히 품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 남자한테는 매력으로 딱 보이지. 막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처한 비참한 현실,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도덕적인 결함, 죄죠, 죄. 그걸 감추기 위한 일종의 강력한 반동 형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일, 그리고 통제, 이걸로 본인의 욕구를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분들입니다.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해요. 밤새도록 일을 해내고요. 마치 워커홀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강박적 통제력이라는 게 내 안에 그 올라오는 그 에너지, 그거 중에 하나가 성욕인 거죠. 그거를 다른 걸로 돌리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그 마스크 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SNS 하고 또 그거 좋아서 막 댓글 다는 남자 나오는, 제 눈으로 보면 외모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외모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있는데 그걸 강력하게 건강하게 표현은 안 되니까 결국 가면을 쓰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본인의 숨겨진 그 성적인 욕망으로 거기에 매료되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성욕 때문에 나오는 그 특정한 몸 신호 말고 원일 모를 두통,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위장병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신경성 신체 증상. 정신의학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이걸 신체화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말로 풀어내지 못하는 감정과 욕구가 몸의 언어로 나오는 거를 신체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아무 일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몸이 자꾸 피곤해요. 일이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들어요. 그 하루키 소설의 인물들도 자주 그런 얘기들을 호소하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내 안에 있는 다른 욕구들을 억누르고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마디로 욕구는요,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습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서 터져나갈 뿐이에요. 보통 성욕이 많으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성욕이 없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부러워요.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인가? 정신과적으로는요, 사실 성욕이 강한 것보다는 모든 욕구가 사그러들어 버리는 그런 게 훨씬 더 위험한 신호예요. 식욕, 수면, 성욕, 그 다음에 생존 욕구 이것까지 없어지는 초기 단계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성이라는 게 나이 따라 또는 체력 따라 기본적인 수준이 좀 다양하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모든 욕구의 소실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거는 우울증의 적신호인 거죠. 그 DSM-5에 나오는 진단 기준에서 보면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에 하나가 흥미 그리고 즐거움의 상실이에요. 이걸 무감동증, 안헤도니아라고 부릅니다. 뭘 봐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밝은 햇살을 봐도 하늘은 회색으로 보이는 상태예요. 식욕도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뭐 성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일에도 무관심해져요. 이거는요.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 자체가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그 아이유 씨가 했었던 이지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초반에 표정 거의 없고 먹는 거에도 관심 없고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나쁜 소리를 해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거에도 반응이 없죠. 이게 임상적으로는 전형적인 우울증의 모습이거든요. 또는 자포자기, 무기력, 번아웃 이것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욕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욕구 단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안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뭐 배설하는 거.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게 있어야 사실은 인간이 생명체로서 살아남고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존중도 받고 안정감도 느끼고 소속감도 느끼면서 사회생활하는 거고 그게 돼야 소위 말하는 자아 실현도 하고 내적 성장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리적인 욕구 맨 아래층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추가적인 인간의 기본 욕구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진료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요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10중 8구는요. 이미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기본 욕구가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성욕의 감퇴, 성욕의 소실은요. 번아웃과 우울증의 경계선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 분비가 무너지면요. 이게 도파민 분비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도파민 분비가 떨어지면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파민을 의욕 호르몬, 모티베이션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카잔차스키가 쓴 소설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미친 듯이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막 그 이상한 춤추는
그 음악들, 유명한 음악 들으실 거예요. 이건 그냥 호기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려면 그런 의욕과 욕구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욕구를 너무 억누르지도 말고 지나치게 긍정하는 것도 안 좋지만 적당히 긍정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긍정. 욕구는요, 그게 사라진다는 거는요, 어른이 됐다, 아, 이제 돌을 닦았구나, 아니면 수련을 해서 해탈이 되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뇌가 지쳤다라는 생물학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욕이 많다 적다의 기준은 주변에 물어보기 어려운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성욕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이쪽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센 분들 보면은 그냥 부러워. 근데 정신의학에서는 양보다 그 욕구의 양보다 그걸로 인한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의 손상 정도를 봅니다. 즉, 그 욕구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냐, 업무 시간에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업무 시간에 남들이 안 보는 모니터에 띄워놓고 엑셀 일을 하다가도 메시지가 하나 조금 그게 오면 그 링크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약간이라도 보고 저장해놔야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하고의 약속도 어기는 경우가 생기고 너무 관심을 쏟다 보면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손실, 그다음에 체면 손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러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죠. 야한 거 좋아하고 뭐 이성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는 일정 부분은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그걸 너무 과하게 행동하느라고 내 일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성격이 아니에요. 조절장애예요. 전두엽이 그런 본능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난다고 옆 사람 다 때려요? 먹고 싶다고 남의 음식까지 다 먹어요? 저 사람 잘생겼다고 저 사람 이쁘다고 가가지고 다 뽀뽀하자고 그러고 그래요? 그건 다 우리가 충동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꺼졌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요, 모든 관계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무시하는 행동까지 나오면 문제예요. 상대방은 분명히 거절 표시를 했어요. 싫다고 했어. 그런데도 동의 없이 본인의 욕구를 슬쩍슬쩍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건 고소당할 일이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 거기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욕구가 있어. 그 성적인 문제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약속도 깨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경계를 다 그냥 넘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욕구가 있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저 정도까지 할 정도면 저거는 바운더리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죠. 배고프다고 아무 때나 먹고 남의 거 다 뺏어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뜻입니다. 또 이런 분들 세 번째 특징은요, 쾌락 말고는 다른 즐거움이 없어요. 사실 건강한 사람은 욕구가 다양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취미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보상을 얻죠. 도파민을 얻는 소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도파민 소스가 하나밖에 없어. 야한 거, 성적인 거, 그거밖에 없다면 뇌는 이미 중독, 의존, 회로로 들어선 거예요. 이때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는요,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 지나친 성욕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는가? 내 주변의 관계에 경계를 넘나드는가? 나한테 쾌락 말고는 다른 즐거움이 없는가? 교수님,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억누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왜 억눌러요? 그거를 잘 흐르게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첫 번째,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로 승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분노를, 세상에 대한 분노를 키웠던 유명한 프로듀서가 한 일이 있죠. BTS를 키웠잖아요. 그게 승화예요. 모든 방어 기제 중에 프로이드가 얘기해서도 가장 건강한 것으로 꼽고 있어요. 강한 에너지를 충동적으로 폭력적인 일탈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예술, 일, 무슨 창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거를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운동선수가
그 아이스링크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표현력, 그리고 축구 선수가 90분 동안 뛸 수 있는 그 에너지, 다비드상을 만들어내는 미켈란젤로의 에너지,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컨디션도 안 좋은데 교향곡을 수십 편을 만들어내는 베토벤의 에너지, 이거는 뭔가 어떤 강한 본능적인 에너지를 승화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데 그걸 어디로 흐르게 할지가 관건인 겁니다. 두 번째, 몸을 좀 움직여서 호르몬의 균형을 잡으세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좀 병행해서 그 몸 안에 있는 신경 호르몬의 균형을 좀 맞춰줘야 돼요. 운동만큼 나의 욕구를 건강하게 조율해주는 처방은 사실 없습니다. 잠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충동 조절을 하는 전두엽 기능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잠 정 모자르면 주말에라도 좀 충분히 주무시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기 이해를 하세요. 나 왜 이러냐? 나 왜 이렇게 이게 뭐 동물이야? 왜 이래? 이런 자책을 하면 오히려 그 욕구가 더 강화돼요. 들어와 있는 고음을 보지 말라 그러면 고음만 본다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에너지가 많이 차오른 상태구나. 이걸 어디로 돌려볼까? 어떻게 풀어갈까? 라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겁니다. 메타인지를 발휘해야 될 타임인 거예요. 성욕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잘 다루는 어른이 되는 거, 그게 마음 건강의 핵심인 거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